날씨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505페이지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그죠? 뭐, 당연히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내겠죠.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잠깐 그걸 보시면 509페이지에 3번에 납세 의무자 1번 사실상 취득한 자 그랬죠. 자, 근데 실제 취득한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내겠죠. 그죠? 그런데 T에 넘어가면 50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맨 위에.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는 거죠. 사실상 취득자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뭐 부동산 등의 취득은 하고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관계 법령에 따른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뭘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내 앞으로 뭘 안 했어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뭘 하면 실제 취득하면 그러니까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네가 뭘 했으면 실질적 취득을 했으면 너도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앞에 전제 조건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라는 말은 그럼 누구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등기를 받는 명의자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뭐 이게 등기를 네 앞으로 안 했어도 네가 뭐 실제로 취득했으면 너도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등기를 안 했어. 실제로 예를 들면 잔금을 다 줬다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아직 등기는 안 된 상태잖아요. 하지만 등기가 안 돼서도 너도 뭘로 보겠다?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럼 결국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뭐라는 게요? 등기를 받는 자도 납세 의무가 있고 등기를 아직 안 했다 해도 뭘 하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인정이 되면 너도 뭐가 있다?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다. 둘 다 있다는 뜻이죠. 결론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상의 취득자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법은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법에서는 등기나 등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중요한 건 뭐예요? 공시법이에요. 공시법은 말 그대로 내가 소유권이 이렇게 갔다는 거 공시하는 거죠. 그걸 뭘 통해서? 등기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항상 뭐가 우선이다? 사실, 실질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세법에서 둘이 이혼했어. 부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 그럼 뭘로 봐요? 부부로 봐요. 왜? 세법에서는 네가 이혼했다는 얘기는 형식상으로는 부부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세법은 근데 둘이 같이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혼을 했지만 같이 살아고 실질적으로는 뭐야? 부부로 봅니다. 그럼 걔는 부부인 거예요. 왜? 위장이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근데 이혼했는데 같이 산다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혼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이혼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제 꼴도 보기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 같은 하늘에 같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싫어. 그 정도 돼야 이혼하는 거거든. 근데 같이 산대. 말이 안 되는 거지. 위장 이혼한 거죠. 그런 경우는 뭐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부로 봅니다. 세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서로 다르대라고 나와. 그럼 뭐가 무조건 우선이야? 실제 공부상 용도라는 것은 등기부상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이 돼 있는 거하고 실제 사용된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뭐가 우선이다? 항상 사실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찍으면 돼요. 그럼 우리 안 배웠지만 양도세 가면 그런 거 나와요. 건축물 대장, 즉 공부상은 주택인데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걔는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OX. X예요. 왜? 공부상이 건축물 대장 뭐로 돼 있어? 주택이 맞아. 실제로 뭘로 쓰고 있어? 점포로 쓰고 있다. 그대로 팔면 이는 뭐가?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죠. 그럼 뭘 우선으로 한다고요? 실제로 우선한다. 그럼 실제 뭘로 쓰고 있어? 점포. 걔는 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할 건 없어요. 그냥 실질적 취득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뭐 그런 뜻이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말이 나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말은 그렇다 하는데 별 얘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 건물이 있어요. 그죠? 이 건물이 갑 거예요. 갑소유 건물이에요. 을이 여기다 세를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중국집 짜장면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변에 이제 짜장면집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짱깨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야? 가게가 없어요.
자리가. 근데 이게 10층짜리 건물인데 보니까 여기에 하나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몇 층에? 10층. 10층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중국집을 하겠다고 이제 여기다가 얘가 이제 세입자인 거죠, 세입자. 그죠? 나 여기다 중국집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중국집 배달도 해야 되는데 10층에도 하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그냥 10층에 하겠대. 아, 그래? 그래서 하여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딱 하는데 계약할 때 이 사람이 깜빡이고 내게 얘기를 안 한 게 있네. 뭘 얘기는 안 했어? 우리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리 뭐라 그래? 괜찮대. 왜? 내가 자기 해병대 출신이래. 그리고 우리 직원도 전부 다 귀신 받는 해병대 출신이니까 까딱 없대.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중국집이 없으니까. 그 우리 학원에서 이제 중국집에 이제 짜장면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공부 좀 하게 되면 학원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시켜도 맛있어요. 그래서 배달을 시켰어요. 먹고 있다가 먹다 보니까 이제 배달하고 갔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전화하는 거죠. 우리 학원에서 뭐라고? 아저씨 단무지 좀 더 갖다 주세요. 그죠? 단무지 갖다 줘야죠. 집중해서 또 갖다 줘. 앉았어요. 또 전화 왔어요. 아저씨 와르바 시간 없어요? 젓가락이 하나 부족하대. 또 갔죠? 자, 이 배달 직원이 귀신은 잡았는데 뭘 못 잡아? 계단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장사를 못 하게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요 세입자, 을이 지금 세입자잖아요. 얘가 뭘 한 거예요? 그동안 돈 번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자비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누가? 얘가. 주인은 누군데? 얘인데. 누가 설치했어? 얘가 설치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는요. 아까 우리 할 때 여기에 보면 엘리베이터 없죠. 취득세 과세 세상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것만 얘만 딱 취득세를 내고 이거 말고는 취득세를 안 낸다 치면은 그럼 세금 거둘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큰 제목은 이런데 들어가면 되게 많아요. 내용이. 이 안에 막 팔팔팔 다 있어 조건이.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엘리베이터는요. 그냥 갖다 사서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언제 세금을 내? 설치하면. 그러니까 마당에 사다 갖다 놓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내는데 건물에다 부착을 설치하는 순간 걔는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이게 말이 막걸리요. 막걸리요.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왜? 아니 그럼 엘리베이터 사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으려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뭐 하려고 사? 설치하고 사는 거 설치하려고. 근데 말장 나라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조건이 있어야 뭐예요? 건물 설치하면 내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엘리베이터 설치했죠? 세금 내야 돼요. 누가 샀어요? 얘가 샀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원칙은 실질적 취득자는 예외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제 취득자는 누구예요? 세입자 을입니다. 근데 이때 법적인 세금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요? 갑입니다. 왜? 자,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거예요. 얘가 만약에 실질적 취득자니까 얘를 납세 의무 법으로 정해져 버리면 이 세입자가 건물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나더러 뭘 내래? 세금을 내래. 얘가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충격받으니까 그날 밤에 짐 싸가지고 야반도주 한 거야. 잠수 타버렸어. 지리산 가서 반달고 막 쎄쎄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지금 지리산 가서 반달고 뭐 놀고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과세권자는요. 얘가 세금을 내는지 얘가 세금 낼지 관심이 없어요. 걔의 관심은 뭐만 있어? 누가 됐든 나한테 뭐만 세금만 내라 이거야. 근데 법을 만들 때는 둘 다 아무나 내면 좋은데 안 냈을 때가 문제죠. 아무도 안 내. 그럼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나중에 뭘 생각하는 거야? 하자가 생겼을 때 법을 만들 때는 뭘 생각한다? 누구한테 하자가 생겼을 때 세금을 걷는 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거죠. 누가 유리해? 갑이 유리한 거예요. 왜? 얘는 지 거 아니잖아요. 잠수 타면 끝이에요. 그 얘는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야, 내가 산 것도 아닌데 왜 나더러 세금 내라 그래? 열받았어. 그럼 얘도 잠수 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잠수 타려면 어떻게 돼? 이 건물 들고 타야 되거든요. 잠수를. 그죠? 얘는 잠수 타더라도 뭐가 있어? 건물이 있잖아.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 압류해버리면 되죠. 압류해서 공매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세금 걷는 게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를 때는 둘 중에 누구? 채권 회수하기 유리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말은 결국 뭘 말한다? 건물주, 즉 누구? 소유자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을 배우시면 그 건축법에 그 주요 구조부라는 걸 배워요. 주요 구조부.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있어요. 그거에 취득제라는 얘기는 누굴 말하는 거야? 소유자를 결국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소유자가 세금을 내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별 필요도 없는 질문인데.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일구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취득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얘가 설치를 했지만 이건 아예 처음부터 얘가 이 건물 처음에 취득할 때 얘도 그냥 한꺼번에 얘가 같이 취득을 얘가 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설명은 지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 거지만요. 공부할 때는 다 필요 없어요. 문제풀이 아주 간단해요. 뭐만 기억하면 돼. 지문 읽다가 얘가 나왔어. 이 단어가. 그러면 다른 거 읽을 필요 없고 마지막에 가서 얘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고 아니다. 그럼 무조건 틀렸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럼 이름 이렇게 나오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왔어. 근데 마지막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 뭐 시설한 자,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해석할 필요 없어. 무조건 틀린 거야. 왜? 지문에 뭐가 나왔다고요? 얘가 나왔어. 그럼 마지막에 무조건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아니면 얘가 납세 의무자다라고 나오면 맞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언급이 되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틀린 거다. 그럼 읽을 때 거기 보면 뭐 조작설비, 효용가치 이루고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읽을 것도 없어. 이루든지 말든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 중간에 주체구조부 나왔어. 그럼 마지막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럼 맞고 아니다 그러면 틀렸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답만 맞으면 되잖아. 얘는 이것만 기억하면 절대 안 틀려요. 얘는요. 답을.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도 최근에도요. 그때도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시오. 이거 나왔어요? 주체구조부. 그럼 끝에 뭐 보면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 본다. 그럼 맞았다.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근데 뭐라고 하면 틀려요? 뭐 가설한 자가 시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땡 틀렸다. 이렇게만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필요가 없는 거죠. 개념만 주체구조부 나오면 무조건 얘가 납세 의무자 맞고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답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꼭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답만 맞추면 돼요. 답만. 그럼 이렇게만 하면 얘는 절대 안 틀려요. 이 부분은. 그죠? 그렇게만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변경 시점 소유자 과점 주주는 지금 보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5번에 이제 뭐 있어요? 상속인이 나와요. 상속. 자,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시잖아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있죠? 자, 솔직히 돌아가신 분이 누구요? 이게 원래 피자 들은 게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죠?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세법은 아주 간단하죠? 여기 써있네. 대놓고 내가 돌아가셨대요. 써있잖아. 뭐라고? 피 흘리고, 올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세금은 누가 내? 얘가 내겠죠. 왜? 이분은 돌아가셨잖아. 근데 만약에 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납세 의무자다. 돌아가셨는데 세금 내래요. 이분은 내고 싶죠? 마음은 원이는데 지금 몸이 말을 안 들으시잖아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죠? 이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 누가 내요? 상속인. 우리 이거 딱 기억하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취득세는 누가 낸다?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가끔 질문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했더니 민법하다가 민법에 담보채권이 그 피담보채권 이런 거 있잖아요. 피자 들어가는 거. 그걸 나한테 와서 물어봐. 담보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차이점이 뭐냐?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는 피는 이거라니까. 물론 이거 말고 아는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은 뭐 쌍피 이런 거 제가 잘 알아요. 그쪽으로는 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눈치가 있어야지. 저한테 만약에 피담보채권, 담보채권 물어봤는데 제가 아는 얘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제 과목은 아니지만 아는 한도 설명을 대충 해주고 나중에 민법선생한테 물어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눈만 껌뻑껌뻑 보고 있어. 그 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해야 돼? 가야지. 계속 쳐다봐! 앉아가지고 나만 어떡하라는 얘기야. 나도 이실 찍고 하라는 얘기지. 제가 모릅니다. 그 얘기 들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답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눈치껏 있어야지. 그죠? 요 피 말고 다른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원래 그렇잖아요. 눈 껌뻑껌뻑 모른다는 얘기잖아. 굳이 얘기를 해야 돼. 눈치껏 보면, 얘는 아닌가 보다. 원래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막 계속 저를 갈구하는 눈빛으로 막 계속 눈 껌뻑껌뻑 같이 껌뻑껌뻑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앉아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저한테 질문으로 잘 안 옵니다. 그죠? 제가 어떤 수강생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6월달쯤 됐는데 밥을 같이 먹었는데, 제가 자기는 초창기 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저한테 질문하러 못 갔대. 그때 왜 얘기하니까 제가 무섭대. 제가 그 머리하고 이 스타일 때문에 약간 강렬한 인상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비단결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그러니까 절대 해치지 않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와서 질문하세요. 무서우면 둘이 와. 혼자 오지 말고. 둘이 오면 되지. 그죠? 그리고 질문하러 저 항상 저 문을 열어놓습니다. 밖으로. 원장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해치지 않으니까 궁금하셨으면 물어보셔야지. 겁먹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그럼 상속은 당연히 누가 내겠어요? 상속인이 내겠지. 그럼 얘는 읽을 거 없죠? 그냥 상속 얘기 나오면 누구다?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다. 그럼 되는 거죠. 6번은요.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이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 내용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세대원이 천세대가 있어요. 천세대가. 그럼 여러분 재건축을 하면 나중에 이제 공법 배우시면 재건축을 하면 반드시 무엇을 설립해야 되냐면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조합.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우리 가끔 보면 여기도 보면 우리 천안 이쪽으로는 많잖아요. 주택조합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민간 그죠 해가지고 그죠.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러면 이 1000명이 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 1000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재건축 조합에 뭐가 돼요?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조합원. 그죠? 자, 그럼 조합원이 됐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겠죠. 그럼 이제 이 조합이 시공사 설정하겠죠. 삼성이든 LG든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 공사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 재건축이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과거는요, 재건축이 하면, 한방 잘하면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왜? 얘가 용적률을 높여줬거든요. 용적률. 공법 배운 배요. 아주 키가 닳도록 배우겠죠. 그럼 용적률이 이걸 100%만 높여주면 얘가 20평짜리 10층짜리 건물이었다. 그럼 용적률을 2배로 늘려주면 같은 평수에 10층짜리를 20층으로 질 수가 있어요. 그럼 세대수가 늘어나죠. 그럼 1000세대가 몇 세대가 돼? 2000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근데 평수를 좀 넓히죠. 그래서 한 1500세대 정도 짓는 거예요. 자, 공사 끝났어요. 그러면 이 시공사는 1500세대 완공했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줘야 돼요? 조합한테 줘요. 조합. 그죠? 그럼 조합은 이 1500세대를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취득일까요? 새로 신축했으니까 원시 취득인 거예요. 그럼 조합은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죠. 원시 취득했으니까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겠죠. 원시 취득으로. 그죠? 자, 근데 이 1500세대 중에서 1000세대는 누구 거예요? 조합원 거죠. 그럼 이 조합이 1500세대를 취득해서 취득세 내고, 그리고 이 1500세대 중에 1000세대를 누구한테 줘? 조합원한테 주겠죠. 그럼 조합원은 또 뭘 내야 돼요? 조합으로부터 승계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 또 내야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자, 이 조합이 이렇게 1500세대 취득했잖아요. 세금 냈죠. 이 돈 어디서 났어? 이 세금, 조합이 세금 냈잖아. 취득세.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조합원인 내가 조합비 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여기다가 세금 내고 또 얘가 다시 나한테 줄 때 내가 세금을 또 내. 그럼 내가 집 질 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 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몇 세대는 1000세대는 누구 거니까 조합원 거니까 이 중에 이 조합원용 1000세대는 누가 취득한 거로 보겠다?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세금을 한 번만 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1000세대 제외한 나머지 500세대는 조합원께 아니죠. 그건 누가 취득한 거로 보겠다는 거야?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1500세대를 전부 다 얘가 취득한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세대? 조합원 거인 1000세대는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세금 한 번 내고 나머지만 얘가 취득한 거로 봐서 그 500세대를 뭐 하는 거예요? 얘들이 나중에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 일반한테.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강남 같은 데 아파트 분양 잘하면 얘가 500세대 분양해가지고요. 1500세대 건축비 다 빼고도 돈이 남아요.
가격이 높으니까. 그럼 이 조합원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아파트, 새 아파트 하나 취득하고 거기다가 분양가가 있죠. 그럼 얘가 위치가 좀 어떻게 돼?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럼 이거 아파트 재건축 하나만 잘하면 아파트, 새 아파트 하나 생기고 그리고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재건축은 투기에 어마어마한 투기 장소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하면 재산이 2배, 3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여기다가 막 몇십 채씩 사는 거예요. 막 몇백억 투자해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90년 초반에 강남 아파트 10평짜리가요. 주공 아파트 10평짜리가 13억씩 갔어요. 왜요? 재건축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60채인가 그때 60채인가 산 사람이 있었어요. 10억인데 10억짜리가 10억만 가도 60이 얼마야? 6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60채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재건축이 이제 그때 당시 뭐가 됐어요? 하도 투기가 되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잘못된 거지. 이게 잘 됐어 봐. 이 사람 재산이 몇천억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왜? 이 투기가 되니까. 지금은 근데 안 돼요. 지금 왜? 지금 뭐 재건축 환수에서 뭐 개발이 환수도 하고 그다음에 늘어난 만큼 뭣도 짓고 하니까 큰 메리트는 없어요. 아직도 좋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조족질이죠. 그런 거예요, 이게 내용은. 근데 설명은 또 했죠. 실시간이니까 그냥. 그죠? 자,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돼? 답이 나와 있어, 문제. 그냥 읽으면 답이야. 자, 보세요. 6번. 주택법 11조는 주택조합과 그다음 쭉 있죠. 재건축 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 번째 줄에 그 조합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누구용으로? 조합원 용이래. 누구 거라고요? 조합원 거래잖아. 지금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죠. 나와 있잖아. 조합원 용이래잖아. 그럼 누가 내? 조합원이 내야죠. 시험은 어떻게 내요? 해당 조합원 용으로 취득한 것은 주택조합이 납세 의무자다. 그럼 땡 틀리는 거죠. 왜요? 대놓고 지금 누구 거래? 조합원 거래잖아. 그럼 뒤에 뭐라고 나와요?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이것도 틀리면 이상한 거죠. 왜? 대놓고 조합원 용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내? 조합원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용 아닌 건 누가? 조합이 취득한 걸 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뭔다? 어디 갔어? 이게 페이지 수가 빠졌네요. 그죠? 맞구나. 납세는 여기까지만 내놨네요. 그죠? 제외한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 무슨 얘기야?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아까 얘는 이거 나오면 그냥 얘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고 아니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상속받으면 당연히 누가 낸다고요? 상속인이 내고. 그다음에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 거니까 누가 내고 조합원이 내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그죠? 이걸 틀린 건 이상한 거죠. 외울 거 없죠. 왜?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 대놓고. 그죠? 걔는 거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없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 세법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누굴 말하는 거야? 부부지간이거나 부모 자식 간을 말합니다. 이걸 두 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왼수라고 합니다. 왼수. 그죠? 이거 많이 듣죠? 그죠? 집에서 많이 들어요. 그죠? 와이프가 맨날 뭐라 그래? 남편한테. 저 왼수, 왼수 그러죠. 자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 왼수라고 하죠. 그래서 왼수지간이에요, 왼수지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무조건 식구끼리 뭘 했다, 거래했다, 그럼 무조건 뭘로 봐? 증여로 봅니다. 나중에 많이 배울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매매를 했대. 그 무슨 얘기야? 남편이 본인 아파트를 와이프한테 돈을 받고 팔았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가당키한 얘기예요. 남편이 자기 아파트를 와이프한테 10억을 받고 팔았대요. 그렇다 쳐봐. 그러면 내가 10억을 와이프한테 받았다는 얘기잖아. 와이프가 10억 어디서 있어? 있을 수 있겠죠. 와이프가 10억을 나한테 줬다 쳐봐.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죠? 내가 받았어. 그럼 와이프가 10억 나한테 주고 그럼 끝이야? 또 뭐라고 하겠어요? 도로 내놓으라고 하겠죠. 내놓으라고. 주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식구끼리 거래한 건 무조건 뭘로 봐? 공짜로 준 걸로 본다. 그래서 뭘로 봐요? 증여로 봅니다. 증여. 물론 나중에 여기다가 추정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증여로 보는 건 아니고 대가를 입증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혹시나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서 나오든 취득세건 양도세건 나오면 뭘로 본다? 식구끼리는 뭘로 봐?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보겠다. 그래 뭘로 봐? 증여로 본다. 그런 얘기죠. 맞는 말이죠. 식구끼리는 뭐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거래가 그죠? 무조건 공짜로 준 걸로 보겠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하여튼 거기 나온 거는 간단하죠. 그죠? 납세의무자, 주체구주고, 조합원용, 그럼 조합원. 상속받으면 누구? 상속인. 이렇게 가면 돼요.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기본만 나온 거죠. 그래서 납세의무자, 원칙, 사실상 취득자, 요렇게 돼 있다. 그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7페이지 뭐 있어요? 취득시기가 나오네요. 취득시기. 아까 말했죠? 언제 샀니? 그죠? 취득시기. 언제 샀니? 왜요? 가산세 때문에 그래요. 가산세. 그러니까 법으로 날짜를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이걸 안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안 정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라는 겨? 만약에 원래 얘가 샀어요. 이날이 취득일이죠. 신고납부 기간. 근데 얘가 이날 산 거야. 그죠? 근데 그 이날이 신고납부 기간이잖아요. 근데 얘가 사실 이날 샀어. 근데 이날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날짜로 지났죠. 원래 뭘 보내야 돼? 가산세. 그죠? 근데 얘가 우기면 되잖아요. 어떻게? 야, 나 이날 샀어. 우기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우기면 이날이니까 날짜 맞죠? 실제 이날 샀는데 이날 사서 우기는 거야. 이럴 수 있죠. 그럼 막 여러분 그럼 천안시청에 와서 거기 시끄러 살 수 없어. 맨날 싸우겠지. 막 공무원은 이날이라고 그러고 나는 이날이라고 막 둘이 싸우는 거야. 그죠? 왜? 가산세 안 내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법으로 그냥 딱 정해주는 거야. 야, 너 돈 주고 샀니? 그럼 넌 이날. 너 상속받았니? 넌 이날.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취득 시기.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출제되고 올해는 시험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뭐 얘가 연장 2년 나오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분위기상으로는 뭐 내년 시험에도 그렇게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은 해요. 그래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그죠? 자, 그러면 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취득할 때 유상승계, 무상승 이런 거 배웠죠. 그거 유상일 때, 무상일 때, 원시일 때 그 취득 형태 쭉 나오죠. 그럼 그 형태별로 뭐가 달려? 취득 시기가 다 달라요. 그걸 정하는 거죠. 그 제일 기본은 이거예요. 유상승계죠. 뭐였어? 매매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를 샀어. 그러면 취득일을 언제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자,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게 있어요. 실제 잔금 지급일로 취득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계약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얘는 뭐라고요? 실제로 내가 돈을 준 날. 얘는요, 계약서 우리 쓰잖아요. 그 계약서에 있는 잔금 날짜를 말합니다. 그 유상승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실제 돈 준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매매 당사자가 서로 돈을 주고 받은 날, 그죠? 이거는 뭐 그냥 계약서에 있는 잔금 날짜. 여러분, 이 계약서 잔금 날짜는 서류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서류상으로. 그죠? 얘는 그게 아니라 뭐 매도 매수가 둘째 실제로 돈을 준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요, 계약서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서로 돈을 준 날로 간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예요? 당사자가 둘이 짜고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되겠죠. 왜? 실제 둘이 돈 준 날이래. 어제 돈을 줬는데 뭐라고 그래? 둘이 짜고 우리 오늘 줬다고 합시다. 그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지.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다?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는 뭐다? 누가 봐도, 네가 보든 누가 보든 누가 보더라도 이날 실제 돈 준 게 누가 봐도 그날 줬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뭘로 가는 거야?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개인끼리 매매하면 뭘로 갈까요? 우리 개인끼리 아파트 매매했어. 그럼 이걸로 갈 것 같아요? 계약서 서류상으로 갈 것 같아요? 계약서로 가요. 왜? 제일 짜고 치고 쉬운 사람이 누구야? 개인이죠. 개인을 만약 이걸로 했다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둘이 뭐라 그래? 어제도 오늘 줬다 그러고 왜 막 둘이만 입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무조건 뭘로 가? 서류상으로 갑니다. 계약서의 잔금 날짜, 그날이 취득일이야. 그날부터 며칠? 60일 딱 따서 지나면 가산세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는 그러면 뭐냐? 누가 봐도 이날 진 걸로 인정되는 경우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그 박스에 있죠, 우리.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래요. 누구한테 샀다고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대요. 여러분이 국유지를 산 거예요. 국유지를. 얼마에? 1억에. 근데 여러분 국유지를 1억에 샀는데 그 1억에 사가지고 국가한테 잔금을 준 거죠. 오늘 줬어. 그럼 내가 오늘 돈 준 거, 잔금 준 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얘기죠. 왜? 내가 누구랑 거래했어? 국가랑. 근데 국가한테 가서 그래요? 내가 사정이 생겨서 오늘 준 걸라면 가산세를 계산했으니까 내일 준 걸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거래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뭐다? 거래 상대방이 얘니까 이날 돈 준 게 누가 봐도 인정이 된다. 국가 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뭐를 해? 수입에 의한 취득이에요. 수입.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면 통관할 때 뭘 부과합니까?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관세 부과할 때는 그 수입 면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래 내역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관세를 부과하죠.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요? 언제 취득했고 잔금 언제 주고 다 나와 있죠. 그죠? 이건 국가 간의 거래대 관세 부과할 때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다? 거기 입증된 날짜에 실제 돈 준 걸로 봐서 얘도 객관적인 취득으로 보겠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매나 경매를 취득하는 공경매로. 여러분 공매라는 건 자산관리공사에서 그죠? 캠코에서 하는 거죠.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법원에서 경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낙찰 받으면 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갖다 돈 내죠. 그럼 내가 지금 그 경매를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법원이잖아요. 그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죠. 이건 거래 상대방이 우리가 짜고 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뭘로 본다? 이날 실제 돈 준 걸로 입증된 거다.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판결문.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죠. 재판이 걸렸는데 소송이 걸렸는데 판사가 갑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라. 그죠? 날짜 정해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날 돈 준 걸로 보겠다. 마지막 하나가 법인장부. 법인장부로 취득하기 입증되는 경우. 여러분 아파트 만약에 분양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분양받으면 잔금 주잖아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건설회사 내가 잔금을 갖다 주면 걔는 잔금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부상에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 준 날을 뭘 통해서? 그 법인의 장부를 통해서 실제 돈 준 걸 입증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뭐예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유상승계는 요 5개 빼고는 다 뭘로 간다는 거예요?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예요. 계약서. 무조건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승계 나왔다 그러면 저 5개 빼고는 다 뭐다? 계약상이다. 그 개인 간 거래는 그러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계약서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당되면 5개, 그죠? 요거만 기억. 이거 5개로 외우면 돼요. 5개를, 그죠? 이건 엄청 많이 나와요. 과표할 때도 나오고 예할 때도 나오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딱 사람 얼굴 보면 딱 알죠. 얼굴 보면 이 사람이 도시 출신인데 시골 출신이 딱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형인지 비도시형인지 딱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도시형 같아, 비도시형 같아, 비도시형 같아. 잘 모르겠죠. 제가 기준을 잡아주면 제가 준도시형이에요. 제 얼굴이 도시형과 비도시의 중간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 속으로 난 쟤보단 낫다 그러면 도시형인 거고 저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준도시이고 저보다 딸린다 그러면 비도시형 그러면 돼요. 물론 여러분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전부 다 그래 난 도시형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시골에서 살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면소재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막 동네에 슈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얘는 학고방이라 해가지고 조그마한 그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있는 동네는 그래도 큰 동네예요. 대부분 없어. 그러니까 뭐를 해? 5일장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막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죠? 막 몰려가지고 장에 와서 물건을 이만큼 사가가지고 어떻게 해? 그 살 걸 사서 5일장이니까 가서 그 마을 공판장 있죠. 마을에 간 이런 데다가 쌓아놓고 팔았어요. 그 옛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공판장 그러기도 하고 국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판매를 하는 거죠. 공동판매. 그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도 보면.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 국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면을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 국수를.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다 국수를 먹는데 저만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안 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 다 국수 삶고 저만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러면 할머니, 아버지, 동생, 누나, 동생 다 밥 먹는데 같이 먹는 저 혼자 라면 먹고 할머니랑 아버지랑 동생이랑 엄마랑 다 국수를 드셨어요. 저만 라면을 끓여준 거죠.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제가 장남이에요.
제 장남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럼 너는 국수 먹지 말고 넌 라면 먹어. 저만 라면 끓여주고 식구들은 다 국수를 먹었어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혜택을 본 거죠. 그죠? 그러면 심부름은 제가 다 했겠죠. 그죠? 그러면 저희는 동네가 좋았지만, 그죠? 없는 동네는 어디 가서 샀겠어요? 국수를. 여기 가서 샀겠죠. 어디 가서? 공판장에 가서 샀겠죠. 뭐를? 국수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제 국수를 어디 가서 샀어? 여기 가서 샀어요. 여기 가서. 그죠? 그래서 국수, 공판장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죠? 5개 뭐라고요? 국수를 어디가? 공판장. 국수, 공판장.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수 공판장 외웠어요. 되게 쉽죠. 그래놓고 나중에 그것만 외운 거예요. 그래서 국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국이 뭔데요? 무슨 국이야? 동태국이 명태국이요. 이걸 알아야지. 국만 외워 국. 그래 국 그러니까 국가 끝 아니죠. 국가 그다음 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그리고 이 수도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에요. 그죠? 여기 장도 법인 장부죠. 그건 해야지. 외워놓고 국수 공판장만 외워놓고 그냥 그것만 하고 후 그냥 외워놨다고 나중에 나오니까 수 그러니까 없는 거 수가 없는 거 뭐라고 돼 있어? 외국으로부터 수가 없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죠? 앞자따는 우리는 세법은 가능하면 이런 거 따가지고 외우는 거 별로 안 합니다. 왜? 전혀 필요 없거든요. 개념상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굳이. 근데 이제 뭐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외우는 게 많기 때문에 막 벌칙, 뭐 치도사유, 뭐 절대적 상대적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앞잡다서 외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 중개사법이죠? 거기 있어. 뭐 이상한 얘기 했었죠. 좀 더 지나면 왜 이래 혼자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암기 코드예요. 그런 건 절대 안 틀려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세법은. 그렇죠? 몇 개 없어. 그 대신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지. 국수 공판지 외워놓고서나 좋은 점은 외우기 쉬워요. 기억이 오래가. 근데 내용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는데, 그때 당시 농업을 배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는 농업 배우면 그런 거 외워요. 돼지 임신기간 114일. 염소, 소, 이런 게 외워요. 그리고 무슨 무제고치 온도 같은 거 외우고요. 사과 외우고, 종류 외우고, 돼지 품종 외우고 그래요. 돼지 빠크셔, 요크셔, 랜드레스, 두룩저지, 이런 거 외워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나무 이름 외우는 거예요, 나무 이름. 근데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거.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좋잖아요. 그죠? 중3 때면 아가씨한테 여자한테 관심 많을 텐데, 선생님이, 아가씨 참 미인이군, 이렇게 해놨어요. 이때 당시 제일 유행했던 CF가 뭐냐면, 아카시아껌 선전이 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지요. 아카시아껌. 이게 그 광고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우류나무,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미루나무예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거를요. 근데 그때는 외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니까, 아가씨 참 미인, 아가씨 이렇게 외운 거죠. 근데 여기서 아가씨에서 거기 미인이 여기에 꽂히면 안 되는 거죠. 뭘 기억해야 돼? 오류나무, 아카시아나무, 이걸 기억해야 되지. 이거만 띠랑 외워놓고 나중에 있다니까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 있어요. 국만 외워. 국가래. 시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그럼, 얘는 아니네? 이런 사람 있다니까? 왜? 뭐라고 외웠으니까? 국! 그랬으니까, 지는 없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그것만 딸랑 외워놓고서나, 그런 식으로. 그럼 안 되죠. 자, 그래서 5개 뭐 있다가? 국수, 공판자.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경우. 공매, 경매, 판결문, 그리고 법인 장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5가지를 뺀 나머지 유상은 다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간다.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는 당연히 계약서로 가겠죠.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우리 교재는 국가, 지자체,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그 다음에 4번에 판결문, 법인 장부 같이 돼 있죠. 그걸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국수, 공판장. 그죠?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기타 내용 같은 거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세부적인 얘기는 필요 없죠? 일단은, 유상승계가 있는데, 2가지가 있구나. 근데, 국수, 공판장 해당되면 뭘로 가고, 실질상금, 그걸 왜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간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 뭐 있어요? 무상승계도. 증여랑 뭐가 있다? 상속. 상속이나 증여는 당연히 무상승계는 뭐겠어요? 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돌아가신 날에 무조건 돌아가신 날.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죠. 그리고 상속과 증의 공통점은 공짜고 차이점은 뭐다? 주시는 분이 살아계셨느냐 돌아가셨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돌아가신 거니까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 계시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상속 계시이고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이 상속 계시입니다.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 되는 거야? 돌아가신 날 상속 계시일 그런 거고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일.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 무상승계 해서 증여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일. 그러니까 무상승계는 원칙이 계약일이에요. 잘 보세요.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쉬운 얘기인데 또 나중에 가면 나중에 엄청 헷갈려요. 자, 무상승계는 원칙이 뭐래요? 이날이 원칙이래요. 계약일. 근데 예배가 있어요. 누구는 상속은 예배예요. 왜? 그리고 상속은 계약일로 갈 수가 없죠. 그죠? 돌아가셨으니까 얘는 언제라고요? 상속 계시일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자, 그러면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이라고요? 계약일이에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무상승계는 원칙이 계약일입니다. 근데 상속은 예외적으로 상속 계시일입니다. 이렇게만 강의를 딱 하고 나서 나중에 증여를 받았을 때는 언제가 취득일입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안 배웠다고 그래요. 안 배웠잖아, 증여는. 그죠? 이거 안 배운 거요? 자, 무상승계 우리 딸랑 이거 말고 있지만 딸랑 2개 배워. 딸랑 2개. 뭐? 상속, 증여 딸랑 2개 배워. 근데 원칙이 계약일이야. 근데 그 딸랑 2개 배우는 것 중에 얘는 이걸로 간대. 딸랑 남은 애가 누구요? 얘 까랑 얘 하나, 얘는 언제야? 계약일이지, 계약일. 그죠? 근데 이걸 막 안 배웠다 그러고 막 언제 배웠냐는 선생님 이렇게만 가르쳐. 무상승계는 원칙이 계약일이고요. 상속은 예로 뭐라고요? 상속 계실 이렇게만 가르쳤다는 거야. 뭐는 안 가르쳐 주다는 거예요. 증여는 안 가르쳐 줬대. 얘기했잖아. 그죠? 그 말이지. 그죠? 증여는 언제라고요? 계약일. 상속은 언제? 상속 계실. 그 시험 문제 보면 이거 잘 나와요. 은근히 양도세에서도 막 이런 거 막 내고. 그죠?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네요. 증여는 원칙 계약일. 상속은 언제? 상속 계실. 언제? 돌아가신 날. 그죠? 이런 얘기죠. 보시면 되죠. 뒤에 뭐 건축물 신축 나오고 뭐 지목 변경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뭐 그것까지 보지 마시고 무상하고 원시만 잘 그것만 보시고 5번에 연보취득이란 말 있잖아요. 용어 정의니까 설명을 하고 갈게요. 나중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안 더워요? 덥죠? 그죠? 나만 더워? 이게 히터 틀면 덥고 끄면 춥고 그렇죠. 껐다 켰다 해요. 껐다 켰다 해요. 이 앞에 있으면 되게 덥습니다. 좀 껐다가 충분 트세요. 이따가. 그죠?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막 그 에어컨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막 누군 춥다 그러고 누군 덥다 그러거든요. 그죠? 가지고 막 누구는 끄고 누구는 막 틀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름에는 누가 양보해야 돼? 추위를 타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뭘 갖고 다녀야 돼? 옷을 갖고 다녀야 돼. 추우면 입으면 돼. 더운 사람한테 양보를 해. 그럼 더운 사람한테 벗으란 얘기야? 더운 사람 다 벗어도 더워. 그러니까 근데 꼭 싸워요. 막 언제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가도 툭 꺼요. 그럼 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나서 가도 툭 켜요. 막 내 강의하는데 뒤에 왔다 갔다 해요. 막 불안하죠. 딱 보면 막 뻔하거든. 둘이 막 신경전하는 거야. 제가 꼭 얘기했거든요. 추위 타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추위 타는 특징이 뭐냐면 꼭 보면 그 에어컨 딱 직사 딱 맞는데 거기 꼭 앉아가지고 그래. 옮기면 되잖아. 근데 꼭 거기 앉아 춥다 혼자 그러면 앞엔 되게 덥거든요. 그런 것도 해야 돼. 싸우지 말고.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세요.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나중에 현업부 같은 거 하시면 나중에 동기밖에 없어요. 그게 되게 커요. 자기 학원 출신 그리고 나랑 같은 동기다. 이게 엄청 커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요. 근데요. 같은 학원생이면 벌써 이게 틀려요. 제가 중개업을 해봤잖아요. 자기 나가지고. 그러니까 나갔는데 만약에 여러분 현업하는데 어딜 갔어? 그랬더니 그럼 보통 얘기하다 보면 어디 학원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나 세정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세정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세정 나왔다 그러면 그럼 벌써 갑자기 신뢰감이 둘이 막 뭐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되게 반가워요.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뭐 방문각 취직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근데 같은 또 기수야. 그러면 엄청 큽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 신뢰감이에요. 그거 하나로 어디 내가 여기 세정 출신하고 하나가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커요. 그게 현업할 때는 어떻게 나하고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인 거죠. 이렇게 같이 있는 지금 있는 게
그죠? 지금 오늘 여기 나와서 같이 공부한다는 게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친하게 지내.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또 너무 친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과유불급이라겠죠. 적당히. 너무 친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또 골치 아파. 그래서 적당히.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 오빠, 누나 이 정도까지만 가야지. 더 가면 골치 아파요. 그죠? 있어요. 또 통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그죠? 자, 여보세요?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이게 뭘까요? 1년이란 뜻이에요, 1년. 이건 뭘까요? 부가 뭐예요?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연부취득은 돈을 얼마 만에 1년에 여러분 할부 들어보시죠? 할부. 보통 할부는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할부 그러면 돈을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니까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니까 월부죠. 연부는. 그렇죠.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연부 취득그래요. 연부 취득을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죠? 할부, 연부할 때 그거니까 돈을 1년에 한 번씩 준대.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2천만 원짜리 그죠? 차를 샀어요. 근데 이거를 5년간 1년에 얼마씩 5, 4, 20, 40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400씩 해서 5번에 걸쳐 나눠준대. 자, 자동차 회사에서 2천만 원 자동차 팔면서 한 달에 1년에 400씩 해서 5번에 걸쳐 이런 식으로 팝니까? 안 팔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연부취득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거래,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쌀 때죠. 그죠? 한꺼번에 월부, 자, 100억짜리를 샀어. 100억짜리를. 근데 이거를 36개월 할부래. 100억인데 36개월 할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한 달에 3억 얼마씩 내야 되잖아요. 그건 할부가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100억짜리를 샀는데, 자, 옛날 같으면 일시불로 주는데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싼 거 하나 산 거지. 싼 거 100억짜리 사가지고 이것도 요새 경기 안 좋아서 할부를 해서 몇 년간? 5년간 1년에 얼마씩? 20억씩 나눠주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연부 취득그래요. 얘는 그냥 용어는 간단한 거죠. 이걸 외울 것 없는 거죠.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연부 취득이다. 그럼 결론은 100억짜리를 5년간 나눠준다는 얘기는 이 100억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5번에 걸쳐서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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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부 취득 그래요. 이게 여기 나오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뒤에가 막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용어만 제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용어. 자, 20억 주죠? 20억 주고 20억 줍니다. 이게 20억. 자, 그러면 여기 돈이 두 개가 나와요. 20억이 하나 나오고 또 뭐가 나와? 100억이 나오네요. 100억도 있고 뭐가 있어? 20억도 있어요. 자, 이때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요 20억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예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그죠? 내가 매년 얼마씩 줘? 20억씩 주잖아요. 그럼 20억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용어를 연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 100억을 얘를 갖다가 연부 금액 그래버리면 무슨 뜻이 돼버리는 거야? 1년에 100억씩 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연부 금액은 아닌 거죠. 얘는 뭐야? 총금액이죠. 총금액. 그죠? 그러니까 총 연부 금액 그러기도 하고 연부금 총액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전체 금액인 거죠. 그죠? 그러면 연부취득일 때 100억은 연부금 총액, 총 연부금액 그러고 요 20억을 뭐라고 한다? 연부금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뒤에 가면 뭐 연부금액, 연부금 총액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우리 과세표준 배울 거거든요. 이거 배울 때 이 말이 나와요.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과세표준이 연부, 즉 세금 계산할 때 기준 금액이 20억이냐 100억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 말뜻이 뭐냐면 100억에서 매매면 4%잖아요. 이렇게 세금을 낸다는 뜻이 아니죠. 얘는 세금 어떻게 내는 얘기야? 돈을 20억씩 1년에 나눠주잖아요. 시험을 5번에 걸쳐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얘가 실제로 취득하는 돈 100억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돼? 5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과세권자는. 근데 여러분, 세금은 항상 올림픽 정신이에요. 더 빨리, 더 많이. 뭐라고요? 빨리 걷고 많이 거들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세금을 5년간 기다려? 못 기다려요. 그래서 빨리 걷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안 주고 돈을 나눠서 주니까 세금도 어떻게 하라고? 나눠서 내. 그런 얘기죠. 어떻게? 이 돈 줄 때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에 걸쳐 세금을 나눠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과세 표준이 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우리가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됐어요? 과세 표준 곱하기 뭐라고 돼 있어? 세율. 자, 그러면 이 세율은 항상 어디다 곱해요? 여기다 곱해요. 그럼 뭐가 과세 표준인 거야? 세율이 곱하여지는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인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100억에다 곱해요? 20억에다 곱해요? 20억에다. 그럼 얘가 뭐가요?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얘는 과표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연부취득은 과세 표준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연부 금액이 과표가 당연히 되는 거죠. 총액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부 금액. 얘는 그러니까 20억 주면 요거 60이라는 세금 내고 다음 연도에 또 20억 주면 또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부 금액 그럽니다. 여기서 연부취득 그래. 연부취득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얘 과표, 그다음 뭐 면세점 이런 거 막 배워요. 그럼 여기 관련된 이게 되게 많아요. 개념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오늘은 뭐만 잘 기억하시면 돼? 연부취득의 뜻이 돈을 1년에 한 번씩 나눠서 주는 건데 이때 용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연부 금액이라는 용어가 있고 연부금 총액이란 말이 있는데 뭐를 요 20억 이걸 뭐라고 한다?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래서 연부 금액 그러고 그다음에 이걸 뭐라고 한다? 총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뭘 과세 표준한다?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D가 한번 나옵니다. 우리 교재는 거기 뭐 원칙, 취득가액이, 총액이 얼마. 취득세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이라는 거야. 이건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취득 시기. 그러면 얘가 이 돈 줄 때마다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겠어요? 20억 준 날이죠. 실제 돈 준 날. 오늘 줬어? 그럼 오늘부터 60일. 오늘 내일 주면 또 오늘부터 60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연부취득은 취득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뭐 취득 시기보다는 요 개념이 이렇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낼 때 나중에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내요. 예를 들면 자 취득세의 경우 연부금 총액, 과세 표준은 연부금 총액을 과세 표준한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럼 맞아 틀려? 틀렸잖아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걸 틀리는 거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왜? 기억을 못 하니까. 들을 때는 기억하는데 이게 안 보면 소용없어요. 반복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자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한두 번 봐서 될 것 같으면 다 붙죠. 그 천재지 그런 사람은. 나 한 두 번 보니까 기억하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기억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리바이벌 계속 되새김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세뇌교육이에요. 세뇌교육. 여러분을 세뇌를 시키는 거죠. 제가 또 세뇌를 시키고 본인 스스로도 막 자기를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야. 세뇌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죠.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쓸데없는 정신이 강한 거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연부채 이런 게 있다. 그죠? 여기까지 잘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509페이지 과표 있죠? 부탁하겠습니다.